지난 15년 동안 세계 경제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주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주 거대한 판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장과 기계, 즉 우리 손에 잡히는 유형 자산이 다시 무대의 중심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유형 자산의 부활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한쪽은 클라우드, 다른 한쪽은 공장. 정말 극명한 대비죠? 지난 15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저 보이지 않는 자산의 시대가 이제 만질 수 있는 자산의 거대한 귀환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세계가 부딪히는 지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10수년간 우리 경제의 거의 기본값이었죠. 바로 이 무형자산의 시대부터 한번 짚어보죠. 도대체 디지털 세계가 어떻게 현실 세계를 이렇게 압도하게 된 걸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두 가지 개념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 돼요. 유형 자산은 말 그대로 공장 설비나 건물처럼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고요. 반면에 무형 자산은 특허권이나 소프트웨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런 지적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딱 기점으로 해서 여기 이 파란색 선, 즉 무형자산 투자가 주황색 선인 유형자산 투자를 넘어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격차는 계속해서 정말 꾸준히 벌어져 왔습니다. 와, 무려 4배. 이 숫자가 그 격차를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죠. 2008년 이후에 무형자산 투자는 연평균 4.1%씩 성장했는데 유형자산은 고작 1.1% 성장에 그쳤거든요. 성장 속도 자체가 거의 4배나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견고해 보이기만 하던 무형자산의 시대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야기의 전환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변화의 불씨는 정말 여러 군데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시작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고 곳곳에서 터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지 그대로 보여줬죠. 여기에 각국이 우리나라가 먼저라며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업이든 국가든 더 이상 불안정한 글로벌 네트워크에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 데이터들이 이미 유형자산의 부활이 시작됐다는 걸 아주 명백하게 가리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바로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미국과 유럽, 대서양 양쪽에서 금속이나 화학제품 같은 소재, 그리고 기계류에 대한 신규 주문이 아주 강하게 살아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건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이런 물리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공급적 상황도 한번 봐야겠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예전에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이 살아나면서 중국 내에서 다 팔지 못한 물건들을 해외에 막 싸게 풀어버리는 그런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른 나라 제조업체들한테는 숨통이 트이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반론도 있겠죠?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다 좋은데 만약에 유가가 막 폭등하면 어떡해? 이 좋은 흐름이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죠. 그런데 데이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는요, 과거에 오일 쇼크를 겪었던 그때랑은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는 동안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돈을 버는데 예전보다 기름을 훨씬 덜 쓰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유가 충격에 대한 맷집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 분석을 종합해보면 지금 세계 경제는 유가가 배럴당 $100 선까지 올라도 큰 위기 없이 버텨낼 체력이 된다고 봐요. 예전과는 정말 체질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생각도 예전과는 다를 겁니다. 과거에는 유가가 오르면 바로 금리를 올려서 대응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을 제외한 다른 물가들이 안정적이라면 괜히 금리를 섣불리 올렸다가 이제 막 살아나려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트리고 싶진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거대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과연 누가 새로운 시대의 승자가 될까요? 이 새로운 시대에 웃게 될 승자들 사실 꽤 명확해 보입니다. 바로 금속이나 화학 같은 소재 산업, 그리고 기계와 장비를 만드는 산업재 부문이 직접적인 수혜를 잇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나라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요, 한동안 빠져있던 디지털 세상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다시 현실 세계에 튼튼한 기반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건설 현장에서 과연 누가 미래의 벽돌과 시멘트를 공급하는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의 답에 다음 시대의 부어 권력이 어디로 향할지 모든 힌트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